내 이름은 이지훈, 나이는 40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몰락한 재벌, 2세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 무의미한 생존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던 가짜 총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이다. 나의 진짜 신부는 오래전 실패한 작전 속에서 내 동료들과 함께 죽었다. 지금의 나는 그저 유령일 뿐이다. 적의 심장부에서 내 인생을 파괴한 자를 찾아내기 위한 마지막 임무를 수행 중인 숨어 지내는 비밀 요원이다. 3년 전 그날, 나는 텅 비어 있을 정도로 거대한 예식장의 주단 위에 서 있었다. 하객은 양가 가족과 변호사들 뿐이었다. 이것은 축복받는 결혼식이 아니었다. 두 거대 그룹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차가운 휴전 협정이었다. 나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신랑의 설렘 대신 작전 중인 요원의 날카로운 경계심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내 눈은 예식장 곳곳에 비상구와 하객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었다. 마침내 예식장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한서연, 대한민재계의 거물 한 회장의 유일한 딸, 그리고 오늘부터 내 아내가 될 여자. 그녀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잘 만들어진 하지만 영혼이 없는 섬세한 인형 같았다.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선천적인 벙어리라고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 한 회장의 손에 이끌려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 나의 주적 중 한 명인 그 남자를 향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심장 깊은 곳에서는 내 동료들의 피를 부르는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지만 우리의 결혼식에는 서약도 주례사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 않은 채 반지를 교환했고 결혼 서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모든 것이 차갑고 신속하며 사무적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서약서에 서명하며 1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1년 전 나와 나의 팀은 한미 합작으로 개발 중이던 신기술 연구시설의 보안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 연구시설은 우리 기관과 한 회장의 그룹이 공동으로 투자한 곳이었다. 하지만 의문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내부의 배신자가 정보를 유출하여 경쟁국의 정보기관이 벌인 사보타주였다. 나의 모든 팀원들이 그 폭발 속에서 죽었다. 공식적으로는 나 역시 그날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 폭발의 배후에 한 회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조직 내부에 그와 내통하는 반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령이 된 나에게 조직은 마지막 임무를 주었다.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한 회장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침투하여 그와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해내는 것, 그리고 한 회장의 말을 못하는 딸과의 결혼은 그 미친 임무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도 위험한 침투 방법이었다. 나는 처음 이 결혼을 받아들이며 냉혹한 계획을 세웠었다. 한서연과 결혼하여 한씨 가문의 내부로 들어간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그녀를 사고로 위장해 제거한다.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를 없애고 자유로운 몸으로 복수를 완성한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계획이었다. 내 신부를 죽인다는 계획. 하지만 주단 위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가까이서 마주했을 때 그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눈 깊은 곳에서 나는 보았다. 깊은 슬픔. 그리고 그녀 역시 나처럼 이 거대한 연극의 희생양이자 죄수라는 동질감. 그녀는 단순한 목표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또 다른 유령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한 대의 차에 올라탔다. 우리는 이제 부부였다. 나는 내 옆자리에 앉은 내가 죽이려 했던 나의 아내를, 나의 새로운 임무 목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나의 임무는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져 버렸다. 결혼식 날 이후 우리의 신혼집은 한남동의 거대한 펜트하우스가 되었다. 한 회장이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된 화려한 감옥.
우리는 그곳에서 지난 3년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부부로 살아왔다. 우리는 말없이 우리만의 규칙을 정했다. 나는 펜트하우스의 동쪽 윙을, 아내는 서쪽 윙을 사용했다. 우리는 식사도 각자 해결했고 마주치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우리의 유일한 소통수단은 집안일을 봐주는 가사도우미를 통하거나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놓아두는 짧은 메모지뿐이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아버님 댁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메모에는 어떠한 감정도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몰락한 총수라는 내 역할을 충실히 연기했다. 아침이면 명목뿐인 사무실로 출근해서 의미 없는 회의를 주재했다. 밤이 되면 나는 나만의 서재에 틀어박혀 나의 진짜 임무를 시작했다. 나는 지난 3년간 1년 전에 그 폭발 사고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한 회장의 뒤를 캐고 내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조직 내부의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나의 아내 한서연, 그녀는 그 집안의 유령이었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쪽 윙에 있는 굳게 잠긴 그녀의 아틀리에에서 보냈다. 가사도우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린다고 했다. 나는 아주 가끔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보고 인형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소리 없이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의심했다. 그녀는 나의 주적인 한 회장의 딸이었다. 그녀의 모든 침묵과 수능이 나를 감시하기 위한 계산된 연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임무를 위해 그녀와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내게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임무의 일부이자 잠재적인 위협 요소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영희 속에서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나는 이중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낮에는 세상의 조롱을 받는 무능한 재벌 2세. 밤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고독한 비밀 요원. 하지만 그 두 개의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이지우는 이미 3년 전 동료들과 함께 죽어버렸다. 지금의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나는 가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정원에서 몇 시간이고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긴 복도를 유령처럼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나는 궁금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간 그 과거의 트라우마는 대체 무엇일까? 아주 잠깐 인간적인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나의 동료들이 폭발 사고로 모두 죽은 지 정확히 3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나는 그날 밤 내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었던 나의 철저한 자기 통제력이 그날 밤 무너져 내렸다.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나를 덮쳤다. 나는 독한 위스키를 몇 잔이고 들이켰다. 그때였다. 서재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녀 한서연이 들어왔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내 서재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나는 경계심과 적의를 담아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내 책상 위에 작은 그릇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하얀 죽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를 놓았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눈을 아주 잠깐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들어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서재를 나갔다. 나는 그녀가 놓고 간 죽 그릇을 노려보았다. 독이라도 넣은 것일까? 나는 그것을 치워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온기가 내 얼어붙었던 마음의 한 구석을 녹이는 것 같았다. 나는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령도 가끔은 추울 테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보고 있었던 것이다. 몰락한 총수도 냉철한 요원도 아닌 슬픔과 외로움에 지쳐 술에 취해 있는 가면 뒤에 진짜 유령을.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의 가면을 꿰뚫어 보았다. 나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던 두꺼운 얼음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녀가 놓고 간 쪽지는 내 서재 책상 위에서 하룻밤 동안 그대로 놓여 있었다. 유령도 가끔은 추울 테니까요.
나는 그 쪽지를 수십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나는 그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동정인가 아니면 계산된 접근인가.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녀가 끓여준 죽을 그대로 버렸다. 나는 나의 임무에 다시 집중했다. 나의 조사는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한 회장은 늙은 여우처럼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나는 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는 폭발 사고와 관련된 밀수 조직의 하수인 부패한 세관원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가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그에게 거액의 돈을 미끼로 던져 늦은 밤 인천항의 폐컨테이너 구역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냈다.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3년 전 내 동료들이 죽었던 그날 밤처럼 약속 장소에 나간 순간 나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관원은 없었다. 대신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여러 명의 괴한들이었다. 한 회장이 보낸 자객들이 분명했다. 나는 전직 국가정보원의 최정예 요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수가 많았고 나 역시 지난 3년간 실전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비 내리는 컨테이너들 사이에서 필사적인 사투가 벌어졌다. 나는 그들 대부분을 쓰러뜨렸지만 나 역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 놈이 휘두른 칼에 옆구리를 깊게 베이고 말았다. 나는 치명상을 입은 채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병원에 갈 수는 없었다. 나의 신분이 노출될 것이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전가옥은 역설적이게도 나의 가장 큰 감옥, 한남동의 그 펜트하우스뿐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거의 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복도의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서재에 딸린 내 개인 욕실로 들어가 스스로 상처를 꿰매려 했다. 하지만 과다출혈로 시야가 흐려지고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욕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복도에 남겨진 나의 핏자국을 발견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나를 보고 비명을 지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놀람으로 커졌을 뿐 이내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해졌다. 그녀는 내 떨리는 손에서 소독약과 바늘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내 상처를 확인했다. 칼에 베인 상처군요. 깊지만 다행히 동맥은 비껴갔어요. 그녀가 말을 했다. 아니,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유려한 필체로 빠르게 글을 써서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상처를 소독하고 능숙한 솜씨로 봉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어설픈 일반인의 응급처치가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받은 외과 의사 혹은 그에 준하는 전문가의 손길이었다. 나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혐오감이 없었다. 오직 환자를 대하는 전문가의 집중력과 기묘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지난 3년간 내가 유령처럼 대했던 이 여인. 그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상처를 완벽하게 처치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리고는 내가 흘린 핏자국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닦아냈다. 그녀는 모든 일이 끝나자 나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는 진통제와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내가 왜 다쳤는지, 누구와 싸웠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서재 책상 위의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는 들어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나는 고통과 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가 남기고 간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그들이 항만의 CCTV를 확인할 겁니다. 당신의 차량 기록은 이미 지웠으니 안심하고 쉬세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단순히 내 상처를 치료해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비밀 임무 중에 다쳤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능력, 즉 TK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고 CCTV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해킹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체를 숨긴 강력한 조력자였다. 나는 지난 3년간 내 바로 옆에 있던 가장 강력한 아군을 적인 줄로만 알고 경계해왔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남기고 간 쪽지를 손에 쥔 채 텅 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옆구리의 통증은 둔하게 남아있었지만 어젯밤의 충격적인 기억은 그 어떤 통증보다도 더 선명했다. 나는 그녀가 남기고 간 메모를 다시 한번 보았다. 당신의 차량 기록은 이미 지웠으니 안심하고 쉬세요. 나는 반신반의하며 나의 비밀 채널을 통해 인천항의 보안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내가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대의 영상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다. 대신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범한 풍경이 담긴 영상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던 냉전은 그날 이후 기묘한 휴전 상태로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독한 호기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나는 부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서재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는 더 이상 가사 도우미를 통해 내 식사를 챙기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만든 따뜻하고 소박한 음식들을 내 서재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갔다. 그것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위로가 담긴 음식의 맛이었다. 그녀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음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나 역시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지적인 눈빛과 군더더기 없는 몸짓을 관찰했다. 나는 내가 지난 3년간 유령 취급했던 그 여인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유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식사 쟁반 옆에 책 한 권을 함께 놓아두었다. 대중적인 베스트셀러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스파이와 배신을 다룬 고전소설이었다. 그것은 내가 요원 시절 가장 좋아했던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책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녀 역시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호기심은 이제 그녀의 비밀스러운 공간 그녀가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는 서쪽 윙의 아틀리에로 향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정원에 나가 있는 틈을 타 나는 그녀의 아틀리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가 내게 보내는 무언의 초대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와 마주했다. 저택의 다른 모든 공간과 달리 그곳은 생명력과 색채 그리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방에는 캔버스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유화 물감과 테레비뉴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성격이자 그녀의 진짜 영혼이 숨쉬는 곳이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들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재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의 그림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되지 못한 날것의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름답지만 금이 간 유리 세장 안에 갇혀있는 작은 새를 그린 연작들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삶에 대한 명백한 은유였다. 나는 깊은 공감과 함께 그녀를 이 세장 안에 가둔 공범자로서의 죄책감을 느꼈다. 그곳에는 인물화들도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 그리고 저택의 직원들. 그녀는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비정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그림을 발견했다. 그것은 가짜 총수도 냉혈한 요원도 아니었다. 그림 속에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에 둘러싸여 고뇌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가 내게 죽을 가져다 주었던 그날 밤의 나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의 영혼을, 나의 지독한 외로움을 그려낸 것이다. 나는 그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내가 그녀를 무시하는 동안 그녀는 누구보다도 더 깊고 정확하게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예리한 관찰과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아틀리에를 빠져나왔다. 그날 저녁 나는 내 서재에서 트라우마를 예술로 승화시킨 한 화가에 대한 아주 오래된 희귀 화집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아틀리에 문 앞에 그 책을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 보내는 나의 첫 번째 무언의 대답이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보안 모니터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문 앞에 놓인 책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는 책을 집어들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 사이에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의해 묶인 동맹이 아니었다. 두 개의 고독하고 갇혀버린 영혼이 마침내 단어 없이도 서로에게 말을 거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진정한 유대가 싹트고 있었다. 그녀의 아틀리에 문 앞에 내가 놓아둔 낡은 화집. 그것은 나와 그녀 사이에 오고 간 첫 번째 진짜 대화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는 말없이 늘 메모를 놓아두던 것일 중앙 테이블 위에 작은 스케치 한 장을 올려놓았다. 스케치 속에는 새 장 안에 갇힌 새 한 마리와 새 장 밖에 앉아 그 새를 지켜보는 또 다른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대답이었다. 당신과 나 우리는 모두 죄수들이라고.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텅 빈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많은 언어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나는 다시 그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녀의 성격인 아틀리에로 들어갔다. 이번에 나는 단순한 감상자가 아닌 프로파일러의 눈으로 그녀의 그림들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간 비밀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나의 시선은 구석에 반쯤 덮개로 가려져 있던 어둡고 추상적인 그림들로 향했다. 다른 그림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 그림들 속에는 혼돈과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그림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늘어놓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들은 각각의 독립된 작품이 아니었다. 하나의 끔찍한 사건을 담은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첫 번째 그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의 아이방. 두 번째 그림, 심하게 다투고 있는 두 남자의 흐릿한 형체. 그중 한 명은 분명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이었다. 세 번째 그림,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묵직하고 화려한 벼루. 그리고 그 옆에 튄 붉은 핏자국. 네 번째 그림, 책상 밑 혹은 옷장 안에 숨어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막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어린 소녀. 그것은 어린 시절의 서연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그곳에는 오직 검은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어둠을 가로지르는 마치 번개처럼 하얗고 날카로운 선 하나. 그것은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 나는 그림들 앞에 서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의 훈련받은 요원의 두뇌가 이 조각난 기억들을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목격했다. 살인 혹은 그에 준하는 끔찍한 폭력. 그녀가 목소리를 잃은 것은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다. 그녀는 병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뇌가 자신이 본 끔찍한 비밀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목소리를 봉인해버린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 특히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은 그녀를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감금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이 견뎌야 할 비극이 아니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밀을 지켜주는 가장 편리한 자물쇠였던 것이다. 그녀는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기 이전에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죄수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질감을 넘어 맹렬한 보호 본능과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한 회장을 국가와 내 동료들을 배신한 적으로서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또 다른 훨씬 더 개인적이고 추악한 범죄를 발견한 것이다. 나의 임무는 더 이상 죽은 동료들을 위한 복수만이 아니었다. 이제는 살아있는 이 여인 한서연을 해방시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했다. 나는 아틀리에를 나왔다.
내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내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해졌다. 나는 내 서재로 돌아와 한 회장에 대해 내가 수집한 모든 정보 파일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그를 단순한 기업가나 배신자가 아닌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친딸마저 희생시킨 괴물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정의를 위한 공동의 싸움이 되었다. 나와 그녀의 조용한 대화는 계속되었다. 내가 그녀의 아틀리에 문 앞에 놓아둔 책은 새로운 언어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림으로 대답했다. 새장 안의 새와 밖의 새가 이제는 서로를 마주보며 창살 사이로 불의를 맞대고 있는 그림. 우리는 서로의 감옥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들을 통해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과거, 즉 내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폭발 사건의 진실을 다시 추적했다. 나는 이 두 개의 사건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내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거대했다. 나는 나의 정보망을 이용해 그녀의 그림 속에 등장했던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과 다투던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냈다. 그는 한 회장의 오랜 동업자이자 그의 회사의 공동 설립자였다. 그리고 그는 20여 년 전 의문의 사냥사고로 사망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사고사였지만 나는 직감했다. 서아가 목격한 것은 바로 그 사고의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죽은 동업자의 과거 거래 기록을 추적하다가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그는 죽기 직전 한 외국계 방산업체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산업체는 바로 3년 전 우리 팀이 조사하던 연구시설 폭발 사고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회사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한 회장은 20여 년 전 자신의 사업 파트너를 죽이고 회사를 독차지했다. 그리고 3년 전 그는 더 큰 이익을 위해 그 외국계 업체와 손을 잡고 나라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눈치챈 나의 팀을 연구시설과 함께 통째로 폭파시켜버린 것이다. 내 동료들을 죽인 자, 그리고 내 아내의 목소리를 빼앗고 그녀의 영혼을 감금한 자. 그 두 명의 괴물은 사실 동일 인물이었다. 바로 한서연의 아버지, 나의 장인인 한 회장이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와 그녀의 만남, 이 기이한 결혼은 단순한 우연이나 정략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괴물에게 인생을 파괴당한 두 명의 피해자를 운명이 하나의 무대 위에 올려놓은 잔인한 필연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싸움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중심이자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날 밤 나는 우리의 비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나는 책 대신 노트북을 그녀의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내가 찾아낸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죽은 동업자에 대한 낡은 신문 기사들, 그리고 그 동업자의 죽음이 3년 전의 연구시설 폭발 사고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나의 조사 보고서.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나의 일부를 고백했다. 조직의 보안을 위해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메모장에 글을 썼다. 내 진짜 이름은 이지훈이 아니오. 나는 과거 폭발 사고로 죽은 연구원들의 유가족에게 고용된 사설 조사관이오. 나는 진실을 찾기 위해 내 신분을 숨기고 당신의 아버지에게 접근했소. 이 결혼은 그를 위한 나의 마지막 침투 수단이었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지만 그녀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서아는 화면 속의 자료들과 나의 고백을 떨리는 눈으로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이 눈앞에 낯선 남자의 비극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차갑고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메모장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단 하나의 전략적인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계획은 뭐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구원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함께할 동지이자 이 전쟁의 또 다른 지휘관이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의 질문, 당신의 계획은 뭐죠?
그것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전쟁에 참전할 결심을 끝낸 것이다. 나는 이 차가운 저택 안에서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는 사실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글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위험했다. 메모는 흔적을 남긴다. 나는 더 안전하고 더 은밀한 소통 방법이 필요했다. 나는 노트북에 글을 썼다. 이곳은 위험하오. 오늘 밤 당신의 아틀리에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더 안전한 대화 방법을 알려주겠소.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성격, 그녀의 아틀리에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미지의 공간이 아니었다. 나와 그녀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될 작전 본부였다. 서연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메모장을 들고 나의 다음 계획을 글로 묻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의 두 손을 들어 올렸다. 나는 그녀에게 수화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나의 손짓은 아직 서툴고 완벽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수화를 배워왔다. 세호연 씨, 이제 글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눈으로 듣겠습니다. 내 서툰 손짓을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내가 모두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손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아 줄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것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웁시다. 나의 마지막 손짓이 끝났을 때였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녀의 진짜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침묵의 세계를 억지로 열려고 하는 대신 그 안으로 직접 들어와 주었다는 사실에 온몸으로 울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짓은 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려하고 아름다웠다. 그것은 침묵의 언어이자 감정이 담긴 춤사위 같았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녀는 나를 보며 다시 한번 손짓했다. 당신을 믿어요. 그 순간 우리의 동맹은 완성되었다.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는 없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날 밤 그 고요한 아틀리에 안에서 우리의 첫 번째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침묵 속에서 오직 두 사람의 손짓만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다. 한 회장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하지만 한 회장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교활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우리 둘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터였다. 그에게는 비밀 서재가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그녀의 원수인 그에 대한 정보였다. 아베오지만의 공간이죠. 그곳에 분명 모든 비밀 장부와 거래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서재가 TK그룹 본사가 아닌 한 회장의 본가, 즉 그들이 자라온 저택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곳의 보안은 이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더 삼엄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내가 외부에서 한 회장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양동작전을 펼친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서아가 그의 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본가에 잠입하여 서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작전이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준비됐습니까?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복수를 향한 맹렬한 불꽃이, 그리고 나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작전은 며칠 뒤에 시작되었다. 내가 외부에서 한 회장의 경쟁사 중 하나에 익명의 정보를 흘렸다. 한 회장이 그들의 신규 사업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는 그럴듯한 거짓 정보였다. 탐욕스러운 경쟁사는 미끼를 물었고 한 회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회사로 집중해야만 했다. 바로 그날 오후 서연은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완벽한 명분을 가지고 본가로 향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터.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간 바로 그 장소.
그녀는 그곳으로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그녀의 옷깃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장치를 통해 내 헌책방의 비밀 지하실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심장은 마치 내 자신이 작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경호원들과 하인들의 감시 속에서도 태연하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아빠, 옛날처럼 제가 차 한 잔 타드릴까요? 그녀는 수화로 물었다. 한 회장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찬물을 끓이는 척하며 서재 안을 빠르게 스캔했다. 그녀의 눈은 내가 미리 알려준 도청장치 탐지기가 반응하는 곳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실수로 찻잔을 떨어뜨리는 척하며 책상 밑에 숨겨진 도청장치를 자연스럽게 떼어냈다. 이제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녀는 한 회장에게 차를 건넨 뒤 어린 시절의 앨범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책장으로 향했다. 그곳에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앨범을 보는 척하며 내가 알려준 기술을 이용해 금고를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한 회장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그가 마신 채 서연이 미리 넣어둔 인체에 무해하지만 급성 복통을 유발하는 약초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오고 주치의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모든 시선이 한 회장에게 쏠렸다. 바로 그 혼란의 틈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 즉 한 회장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낡은 가죽 노트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녀가 막 서재를 빠져나오려던 순간 누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사촌 오빠이자 한 회장의 충직한 개 역할을 하던 남자였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노트를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가씨,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순순히 넘겨주시지요. 그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연약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서 배운 호신술을 이용해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는 그를 뿌리치고 노트를 품에 안은 채 필사적으로 저택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보음이 울리고 저택 전체가 봉쇄되었다. 나는 통신장치를 통해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그녀를 쫓는 자들의 다급한 발소리를 들으며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리는 행위였다. 나는 그녀를 믿어야만 했다. 서연은 저택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그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그녀는 어린 시절 숨바꼭질을 하며 익혔던 비밀 통로를 통해 마침내 저택의 높은 담벼락 아래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그녀의 사촌 오빠가 총을 든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담벼락 밖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총알처럼 날아와 남자의 손을 강타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나였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저택 근처에 미리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낡은 사냥용 석궁을 이용해 멀리서 그녀를 엄호했다. 나는 통신장치를 통해 그녀에게 외쳤다. 지금이야 서연아, 뛰어.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담벼락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내가 기다리고 있던 채 올라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밤의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우리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한 회장의 분노한 권력이 도시 전체의 모든 눈과 귀를 동원해 우리를 찾아낼 터였다.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가 훔쳐낸 낡은 가죽 노트. 그 안에는 한 회장의 모든 범죄가, 그의 추악한 탐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동업자 살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문서들, 그리고 3년 전 연구시설 폭발 사고를 그가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밀 계약서까지. 우리는 이제 세상을 뒤흔들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표적이 되었다. 한 회장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우리를 추적했다. 도시 전체가 우리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갔다. 우리는 낡은 여관과 버려진 공장을 전전하며 그의 추적을 피했다.
그 쫓기는 시간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나와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자 전우였으며 연인이었다.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한 회장을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무대. 우리는 TK그룹과 한 회장의 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규모 신기술 발표회 현장을 선택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정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릴 작정이었다. 작전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발표회장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 그리고 나는 과거 국정원 시절의 동료였지만 지금은 해커로 활동하는 옛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증거를 넘겨주고 내가 신호를 보내는 순간 발표회장의 모든 스크린을 통해 그것을 생중계해달라고 부탁했다. 발표회 당일, 한 회장은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기술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서연은 행사장 한쪽에서 태연하게 와인잔을 든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행사장 뒤편의 방송 통제실에 기술 스태프로 위장한 채 잠입해 있었다. 한 회장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해커 친구에게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 순간 발표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꺼지고 암전이 찾아왔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신기술 영상이 아니었다. 화면에는 한 회장의 비밀 장부가 그의 모든 범죄 기록이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한 회장은 무대 위에서 이성을 잃고 괴물처럼 포효했다. 이건 거짓말이야, 음모라고 당장 꺼. 하지만 그의 발악은 다음 영상 앞에서 힘을 잃었다. 화면에는 20여 년 전 비 내리는 밤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서연의 그림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장면. 한 회장이 자신의 동업자와 격렬하게 다투다가 묵직한 벼루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끔찍한 살인의 순간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상 밑에 숨어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막은 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던 어린 소녀 서연의 모습까지도. 그것은 서연의 잃어버린 기억이자 한 회장의 지워지지 않는 죄악의 기록이었다. 한 회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호원들을 해치고 객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딸 서연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어떻게? 그가 서연의 목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질린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원수를 차갑고 단단한 눈으로 마주보았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나와 함께, 그리고 심리치료사와 함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을 감싸고 있던 스카프를 풀었다. 그 아래에는 목소리를 보조해주는 작은 기계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자신을 평생 감금했던 괴물을 향해 지난 20여 년간의 모든 분노와 슬픔을 담아 자신의 첫 번째 목소리를 터뜨렸다. 아니,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음이 섞여 거칠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력했다. 당신은 여기서 끝이야. 그녀의 그 한마디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심판의 선고였다. 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그의 딸의 되찾은 목소리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 회장과 그의 제국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나의 죽었던 동료들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나는 공식적으로 모든 누명을 벗고 나의 진짜 신분을 되찾았다. 길고 길었던 나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서연은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꾸준한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어둡고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곳에는 상처를 이겨낸 자의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계약 결혼은 이제 새로운 갈림길 앞에 섰다. 우리를 묶어두었던 공동의 적도 위험한 임무도 모두 사라졌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녀의 아틀리에를 찾아갔다. 그녀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제 뭘 할 생각이오?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부드러웠다. 글쎄요, 당신은요? 그녀가 되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다가가 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서로의 지문이 새겨진 소박하지만 단단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주시겠어, 서연 씨? 나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가짜 총수도 비밀 요원도 아닌 그저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 이지훈으로서. 그녀는 대답 대신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단 한 단어를 말했다. 지훈. 그것은 내가 지난 3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녀가 나를 부르는 첫 번째 이름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수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이었고 서로의 미래였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국정원을 떠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낡은 헌책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죄책감의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와 그녀의 사랑이 담긴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 화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치유의 과정을 담은 그림들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도 느리지만 꾸준히 회복되고 있었다. 우리는 거창한 행복을 꿈꾸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곁에서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소박한 저녁을 나누어 먹는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우리의 만남은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눈부신 구원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운명이었다. 3년 전 내 결혼식 날 나는 내 신부를 죽일 계획이었다. 그 계획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될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그런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나의 말없는 아내가 나를 구원했다. 이것은 나의 위장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 살인 계획으로 시작되어 예상치 못한 구원으로 끝난,